반도체로 돈도 못 버는데 주주환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AI 세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기계도 AI 중심으로 새로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새로운 어떤 시발점이 와 있다는 거죠. 좀 업황이 나쁜 게 아니라 전자가 못 따라가서 문제인 거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피지컬 AI도 그렇고 준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이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뒤떨어진 거죠. 왜냐면 저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아는 옵티머스라는 네. 그죠? 테슬라의 어떤 로봇도 봐왔고 피규어라는 것도 봐왔고 그게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닌데 이제서 뭔가를 한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그러게요. 예.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우리 증시에 대한 방향성 다시 한번 또 보긴 할 건데 글쎄요.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워낙 작년에 힘들었으니까 저평가 매력으로 올해만 뭐 많이 지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수익률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주까지는 세계 2위 맞습니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런 불안감까지 막 더하고 더해지면 다시 힘이 빠지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좀 사정이 나아질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수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분들이 뭐 올해 3천 넘을 거냐 말 거냐 그러는데 일반적인 업종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고 전자가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현재까지 안고 있었던 실망을 조금 더 만회를 하면서 네.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요거는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자에 대한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다만 그동안에 지난해 전자가 우리한테 보여줬던 건 아쉽게도 그렇죠? 조금 실망감이 더 컸죠. 네. 특히 이제 너무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안 그랬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좀 스럽다. 뭐 잘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나머지는 제가 볼 때 업종별로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땐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점에서 첫 번째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기대감은 낮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네. 제가 아마 지난해 연말부터 야 이건 해도 너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실망하고 줄였을 때는 네. 가격 안 보고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랐던 특정 펀드들 흔히 얘기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투자했었던 롱텀 펀드들이 야 전자 5%면 3% 줄여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줄이려고 어느 정도 오더를 주면은요 이거는 가격 안 보고 다 줄여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야 삼성전자 그렇게 내려 팔면 걔네도 손해잖아. 아니요. 얘네는 20배 이상 번 애들이에요. 이 뭐 한두 배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뭐 그래서 여기서 어느 가격에 때려도 얘네는 엄청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가 없었다. 대신에 그렇게 팔다 보니까 원래 삼성전자가 아무리 실망감이 있고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낮은 가치에서 현재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올 초는 그래서 안 빠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해는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왔다라면 지금 전자 안 좋은 얘기 나와도 그 가격대는 지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밀려도 덜 밀리고 네. 올라오면 올려야 탄력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 재료가 은근히 많죠. 예를 들어서 올해 상법 개정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상법 개정이 뭐 기업한테 불리하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또 하나의 어떤 상승 테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제가 볼 땐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또 제도의 점검인데 아마 3월부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중지가 됐었던 공매도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되게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명암이 있겠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건 또 오를 거고 아닌 것들은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주가의 어떤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거기서 선택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지금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쨌든 부양책을 쓸 건데 네. 그 부양책이 이제는 수출이 아니라 내수 쉽게 얘기하면 수요 중심의 어떤 부양책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밸류업하고 아까 상법하고 맞물리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기업들이 뭔가 변신하려는 그 변신이 좋은 변신인 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아마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야, 이 업종은 진짜 안 돼. 저 업종도 안 돼. 근데 그런 업종들이 구조 조정을 할 때는 엄청 바닥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어떤 산업이 안 좋아도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체질을 바꾸면서 비용을 절감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매출은 늘지 않아요. 그런데 순이익은 정확하게 늘어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탄력적으로 반응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었던 너무나도 어렵고 야 이대로 가다 쉽지 않을 거야라는 업종들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라는 거. 이 안에서도 저는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한 시작이 데도 되고 있고. 주가도 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네.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마지막에 첨언을 해주셨고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거기서 질문을 하나씩만 더 드리고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짚어주셨으니까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워낙 너무 저평가니까 기계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오케이인데 이제 다른 모멘텀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주주 환원과 뭐 자사주 매입을 했으니까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근데 그러면 제가 항상 반문하는 게 근데 반도체로 돈을 벌어야죠. 그럼요. 약간 그런 반문을 하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을 보실 때 어떤 주주 환원이나 저평가의 비중을 더 두십니까?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 좀 살아나는 데 비중을 더 두십니까? 무조건 후자입니다. 예. 반도체로 돈도 못 버는데 주주환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보는 투자 지원만 없애는 거죠. 우리가 전자한테 원하는 건 애꿎은 주주환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술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를 어려는 거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입니다. 그럼요. 자랑스럽게 나가서 잘 되길 원하지 이 기업이 자사주 산다고 미래에 있을 성장 동력까지 다 돈으로 쓰는 건 원치는 않고요. 어쨌든 전자가 보여줘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라면 그럼요. 제가 볼 땐 주가 상승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되려 나중에 뒤에 성장 재력을 미리 썼다는 점에서 그렇죠? 미리 탕진했다는 그렇죠. 점에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안 해도 되니 뭔가 기술력을 제대로만 보여주면 왜냐면 지금 전자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좋잖아요. 네. 지금 HBM 만들기만 하면 지금 사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있어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세상이 AI 세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기계도 AI 중심으로 새로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새로운 어떤 시발점이 와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만 잘하면 정말 수익이 현재보다 훨씬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업황이 나쁜 게 아니라 전자가 못 따라가서 문제인 거라서 사실은 조금만 힘만 내주고 뭔가만 보여준다라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사주 요거보다는 기술력 확보가 우선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요즘 얘기 많이 나온 뭐 피지컬 AI도 그렇고 아니면 뭐 맞춤형 설계나 맞춤형 AI 반도체도 그렇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안 훌륭한 돼가지고. 기업이고 저력은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피지컬 AI도 그렇고 준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이고. 아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대비했다라 보기엔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하나만 해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피지컬 AI 관련 기업을 인수해서 했는데 네. 물론 최근에 로봇 관련주 인수를 했지만 이것 가지고 그 큰 기업이 뭔가 전환점을 마련했다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거죠. 이제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뒤떨어진 거죠. 왜냐면 저만 하더라도 이미 뭐 우리가 아는 옵티머스라는 네. 그죠 테슬라의 어떤 로봇도 봐왔고 피규어라는 것도 봐왔고 그게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닌데 이제서 뭔가를 한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그러게요. 예, 이거는 실망 그 이상이죠. 예, 그래서 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 본인들이 지금 뭔가 한다라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살을 걸어야죠. 예. 아유. 점프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해야죠. 바람을 해야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원하는 그럼요. 건데. 안타까워서 이제는 뭐 훌륭한 기업이니까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채찍을 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애가 공부하는데 처음에 좋은 말로 하면 되지만 안 되면 윽박질러야죠.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회초리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게 되는 게 전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결권은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워낙 많이들 사셔가지고. 네, 잘할 거라고 믿는데 네. 예, 아유, 경영진이 참. 무능하면 다 내보내야죠. 그거 왜 데리고 있나요? 그러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 두 번째 그 상법 개정 얘기하셨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제 평소 의문점 하나만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주사들이
좀 이제 탈바꿈되고 여기에 따라서 좀 체질 개선도 될 뿐더러 실제로 주가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주사들이 밑에 자회사들을 다 깔고 뿌려놓은 있죠. 상태잖아요. 예. 이걸 걷어들이지 않는 이상 지주사가 상법 개정한다고 밸류를 그만큼 다 끌어들일 수 있을까? 자회사의 가치만큼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거든요. 쉽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밸류업이 안 되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큰 게 그 지배구조 문제죠. 네. 보통 우리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많이 표현하는데 그게 제일 문제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현재 대기업들의 큰 기업들의 어떤 그 지배구조 자체가 순환 출자 구조라고 해서 네. 실제 가지고 있는 오너 지분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회사가 또 이 회사가 이 회사를 갖고 이 회사가 이 회사를 갖고 이러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꼭 대주주들만 뭐라고 할 건 아닌 게 사실 더 아시겠지만 상법 중에서 상속세도 문제가 됐죠. 네. 상속세가 지금 50%가 넘을 텐데 예.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3대까지 넘어가면 그죠? 원래 100이었던 게 50, 50에서 20으로 줄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옳다라고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봐왔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과연 최근에 있었던 우리 대기업들이 물론 꽤 훌륭한 대기업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 몇몇 안타까운 기업들이 과연 주주를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면 될까라는 기업들이 조금 꽤 있었습니다. 있죠. 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업에 진출을 해서 그게 우리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보고 대주주도 피해를 봤다라면 사실 우리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긴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대한 전망을 잘못했거나 그런 건데 예. 지금 했었던 형태가 뭐냐면 대주주는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데 네. 소액주주들만 피해보는 형태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었고 자 그래놓고 야 이렇게 상법 개정을 하면 기업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에 안 좋은 게 아니라 대주주한테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몇몇 대주주분들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저는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우리 소액주주든 대주주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같은 것을 보는 그리고 내가 이득이 나도 같이 향유를 하고 왜냐면 주주만큼 주면 되는 거니까 네. 소액 주주라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주주만큼 주는 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를 주주로서 인정할 때 본인들도 대주주지만 지분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배만 하고 있을 뿐인 맞습니다. 거지. 그걸 주인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상법 개정이 그런 식으로 되면 이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 있겠지만 지배 구조와 관련된 수많은 M&A 우려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방향성을 저는 뭐 어떤 게 맞다트리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나름대로 우리 대주주 분들께서도 이제는 소액 주주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대주주들이 그래서 사업을 잘해서 우리 소액 주주분들도 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좀 머리를 맞대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럼 제가 볼 땐 분명히 밸류업이 많이 됩니다. 의외로. 예. 근데 이제 서로 딴 생각하면 특히 대주주들 입장에서 야 내가 나만 잘 살아야지라는 지금처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아쉬움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그러게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쪼개기 상장이나 분할 관련 건들도 많았고 사실 오늘도 H사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안타까운 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명분을 스스로 잃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런 기업들을 위해서 뭐 자기네들 뭐 저기 뭐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네.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저럴 거면 오히려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더 네.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대주주분들께서 최소한 지금 같은 이런 너무 소액주주들을 희생하는 그런 정책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저도 그 바람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제 그러니까요. 의견도 예. 하면서 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좀 재구조화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이제 또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할지는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못 갖잖아요. 그렇죠? 존경심을 가질 만한 행동들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분들 훌륭하게 기업을 하는구나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안타깝죠. 예. 아쉽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하소연하자면 할 게 더 많은데 그럼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국 얘기 잠깐 해보도록 네. 할 텐데 중국도 자주 가시잖아요. 네. 저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질문입니다. 그 작년 GDP 성장률 5.0% 속보를 보고요. 예. 저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겁니다. 진짜 5%라고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억지로 깨맞췄다. 네. 예, 믿을 수 없다. 지금까지 그 수치에 대한 불신 한 스푼, 그 다음에 작년에 봤던 중국 경제의 흐름들 한 스푼, 그리고 제 생각 한 스푼 하다 보니까 너무 오해 맞춰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전문가 입장에서 5.0%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5.0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저희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게 저는 중국을 분석하면서 지난 20년간 중국 지표를 믿으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방향성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에 5.0%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4분기만 보면 5.4%가 나왔던 거고요. 네. 가능했다라고 본 건 뭐냐면 좋아서라기보다도 트럼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출을 미리 땡겨서 그런 게 되게 컸어요.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그러니까 1월 20일에 오늘이죠. 오늘 밤에 집권을 한다면 그것도 관세를 때릴 거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먼저 밀어내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번에 나온 지표만 가지고 중국이 정말 획기적으로 반등했다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죠. 네. 그렇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일회성으로 많이 밀어냈다. 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럴 거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먼저 막 미리미리 다 해서 밀어내서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좋아진 것처럼 보였을 거니 예. 뭐 일단 지표는 지표대로 보면 되는 거고 다만 그 지표가 억지로 깨맞췄다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엔 뭔가 일시적으로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들이 숫자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오늘 밤에 당장 얘기를 할 텐데 중국에서 수출 통제를 하면 뭐 다음 9분기부터는 또 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면 끌어다 썼으니까 올해는 역기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 얘네들이 이제 잘만 또 정책을 펼치면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계속 한다니까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건데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전망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난해까지는 내수 중심이 아닌 수출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바이든은 특정 산업만 굉장히 제어를 했지 네. 뭐 생필품이라든가 일반적인 제품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밀어내기 가능했고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알리, 테무 뭐 이런 형식으로 많이 됐었던 건데 이제 트럼프 때는 그게 다 막힐 거라고 중국도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올해보다는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고 지난해 연말부터 내수에 대한 트래블을 정말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수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38개국의 비자를 풀어준 거죠.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비자를 푼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느냐면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보진 못했지만 지난해 중국의 입국자 수가 외국인 기준으로 2천만 명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요. 그 중에서 제일 1위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제일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많이 갑니다. 지금 상해 시내 돌아다니면 한국말 엄청 들리고 맛집 가면 저 어떤 집은 절반이 한국인 것도 봤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도대체 상하이에 와 있는 건지 이게 와 있는 건지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예. 남성분들보다는 한 70% 이상 여성분들이었었고 실제 제가 비행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가도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목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을 쓰다 보니까 네. 돈을 쓰고 거기서 서비스업이 발달을 하면 또 취업이 되고 어쨌든 거기 효과가 없진 않으니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중국이 부양 방식을 바꿔가기 시작을 한다. 바꿔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통제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여부가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것이냐 여부가 달라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중국을 어떻게 규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일단은 성장 동력을 바꿨다라는 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보통 우리 이구환신이라고 하죠. 예. 이전에 있었던 낡은 물건을 새 것으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의 모든 매장은 15% 주고 있습니다. 환급.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 사면 8,5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품목에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도 집어넣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비싼 건 아예 안 팔립니다. 애플 점유율이 떨어졌잖아요. 애플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3위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보다 오포, 비보 이런 애들이 올라간 건데 저가 폰이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돈이 있어서 이전만큼 소비가 돼서 좋은 폰을 산다가 아니라 일단 싼 거.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다운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싼 게 아니라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싼 거 말고 좀 가성비 좋은 게 없을까라고 했었던 건데 이미 아시겠지만 애플은 가성비는 안 나오죠. 제품 가격이 비싸니까 안 되는 예.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애플의 폰이 중국에서는 AI가 안 됩니다. 중국에서 팔린 건 다 AI 폰인데 안 되다 보니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중국의 소비 성향이 바뀐 것만은 분명한데 바뀐 성향으로 인해서도 어쨌든 소비는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게 포인트여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인 거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전 변화를 좋아하는데 얘네 소비가 다운그레이드 된 것도 우리한테는 변화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또 다른 우리 입장에선 돌파구가 있는 산업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영업부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